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덩달아 정당별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보도까지 최근에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와의 시간, 총선 공약 점검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이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 최근 기온이 급감하면서 극과 극의 날씨가 오가고 있는데요. 유난히 추워진 날씨에는 환경미화원과 같이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한파에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저체온증 같은 한랭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최근 5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한랭질환에 걸린 근로자는 43명이었는데 대부분 한겨울인 12월이나 1월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옷을 따뜻하게 갖춰 입더라도 틈틈이 실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극심한 한파가 닥쳤을 땐 야외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도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꾸준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총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치인의 행보가 바빠지고 또 관련된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 언론은 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역할을 해내야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리뷰할 시간은 YTN이 다룬 총선 공약 점검 보도를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이런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역시 이 제작진분들이 이런 준비를 미리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리뷰 Y에서 총선 전까지 이 한 달에 한 번씩 선거 보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총선은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축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선거가 70여일 앞입니다. 언론은 정당이 내놓은 그 정책을 유권자가 잘 이해하고 또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선 후보가 어떤 정책을 냈는지 또 이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또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같은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시기 언론의 정책 보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후보 일정을 쫓아다니면서 그 후보가 한 말이나 이 판세를 경마중계식으로 전달하는 보도가 아니라 이 후보가 낸 정책이나 공약을 소개하고 또 비교하는 보도를 내야 하겠죠. 유권자가 선택할 정치인이 누구인가 또 인물을 알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보도를 해야 하는데 특히나 어떤 정책을 펼칠지 또 펼칠 수 있는지처럼 정책 능력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할 보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선거만 되면요, 시민 복지를 확대하려는 선심성 공약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공약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방안이 있는지 언론이 추궁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거를 앞두고 경쟁 정당이나 경쟁 후보의 정책 또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 후보나 정당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책을 펼치려 하는지 실현 가능성을 점검해주는 보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언론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구체적인 질문을 해서 이 정책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비교하고 공약을 실행시키는 데 필요한 법 개정이나 예산 확보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점이죠. 이런 정책 보도가 늘어야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 선거 보도에서 보면은요, YTN의 기획 보도가 좀 눈에 띄었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그대에게 시리즈로 기획된 보도가 참 의미 있었는데요. 의미 있는 정보 전달을 통해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면서 또 반대로 유권자에 대한 그 후보자들의 관심도 높여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참 돋보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 발표되는 정책들이 이게 이제 민생 경제에 절실한 것인지 정말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 인데요. 그래서 지난 기획 보도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도 후보 검증 시리즈로 다른 기획이나 또 정책에 대한 팩트 체크, 정책 실현 가능성을 체크해서 후보를 검증했던 그런 시도들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 보도들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이제 YTN이 선거를 앞두고 여러 시도들을 많이 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도 그런 기획 보도를 준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이제 몇 달 전부터 제가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해가 바뀌자마자 총선 관련 보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사전 준비는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겠죠. 사실 지난해 9월부터 우리는 이제 정기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심의 흐름을 추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그 유권자들의 여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치권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이제 추적하는 그런 어떤 언론사로서의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제 격주로 이거를 좀 기간을 단축시켜서 합니다. 총선 전까지 이제 격주로 계속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격전지도 한 몇 군데를 골라서 나중에 이제 계속 또 추적할 생각입니다. 여론의 흐름을. 이런 거 말고 이제 기대하고 계신 게 지난 대선에서 보여줬던 그대에게라는 그런 기획물. 굉장히 저도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거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신당 창당이 완전히 이제 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구도가 어떻게 될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제 방식 이런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아직은 좀 유동적이어서 준비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정해지면 선거의 구도 그리고 유권자들은 세대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모아지면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좀 취재해서 보도할 예정이고요. 또 정당별로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그리고 뭐 당연히 검증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기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9월부터 4번이면 아마 매달 거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격주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이 수치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아마 흐름은 상당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러 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시청자 궁금증을 해소하는 역할로서 이 공약 점검 보도를 저희 YTN이 또 철저히 해내고 있는지 총선 보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평가님부터 이 부분 전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가 다가오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있죠. 그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유권자 분포도 연령별로 이렇게 달라질 텐데요. 이 부분을 짚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11일 보도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총선도 고령 선거 유권자 60세 이상이라는 그 앵커 리포트. 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선거 영향 등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노인 인구가 20% 도달한다라는 그 초고령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그 영향력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어서 또 20대, 30대 인구 수도 알 수 있어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심각한 상황 이런 것들 알 수 있고요. 추후 정치권의 노년층 유권자 공략을 위한 정책 주목되는 참 부분이었습니다. 이 보도를 하면서 그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시대별 역전 속에 치러지는 첫 노년층의 선거 영향력,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기 위한 맞춤형 공약, 노인 복지 정책이 쏟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과 함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소외될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재건축 관련한 정책 보도를 보면요. 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이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한 아파트가 서울에 4채 중에 1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부동산 하면 단연 국민 관심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선거 한 달 전까지 10여 차례 이어질 예정인데요. 1월 10일 보도입니다. 윤 30년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검사 시절 녹물 경험담도 보도를 보니까요.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에 대해 별도의 안전진단 없이 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날 YTN은요, 뉴스큐 30년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에서 윤 대통령의 그 부동산 정책의 내용을 점검하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다뤘습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려면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하죠. 일명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안전진단 기준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업성, 즉 수익성이라는 점을 짚어주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발언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말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YTN이 전문가 대담이 많은데요. 이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해보고 또 실효성을 따져볼 수 있는 계기 혹은 창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이 시민들에게 관심이 높은 그런 이슈일 텐데요. 이 보도에 이어진 대담에서는 발표한 각각의 내용을 해설해서 시청자가 정책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함께 전세 사기 문제를 언급하면서 약자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의 필요성도 제언해서 언론의 정책 제언 역할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청자에게는 정책 이해를 또 정부를 향한 정책 제언을 포함한 의미 있는 보도와 대담이었는데요. 또한 같은 날 민주 윤 재건축 완화 방침의 총선만 이기면 그만인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서도 그 민주당의 비판적인 의견도 짧게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방침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또 민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고 그렇다면 민생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담에서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겠죠. 민생 경제를 살피는 정책 보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YTN 보도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16일이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91개의 부담금 제도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윤 국민 부담 줄여야 91개의 부담금 원점 재검토라는 보도를 보면요. 이 불합리한 부담금이 없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헌 결정 등을 받은 5개의 부담금 폐지, 또 통합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총선이 임박한 3월까지 이 민생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야당의 반발과 또 선거 개입 논란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YTN은 이러한 여론을 고려해서 이 정책에 대한 막연한 기대 심리를 부추기보다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또 실현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놓고 또 심층 비교하는 보도를 꾸준히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4번째 민생 토론회는 그 주식 세제 개혁의 방점이 찍혔었죠. 주식시장 발전을 막는 세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또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방침은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 가능성까지 내비쳐서 이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YTN이 짚어주었습니다. 취지 앤 팩트였죠. 금투세 폐지, 거래세 인하, 감세 정책의 세수 빨간불이라는 18일 보도를 보니까요.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던 건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이를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던 건데요. 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 사항을 파기하면서 이 정책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정부가 감세 정책을 대거 내놓고 있는데 이 법 개정 사안이 많아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경제 전망을 토대로 한 그 정책 제언에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그런 내용을 다룬 보도도 있었습니다. 13일 보도입니다. 수출 회복, 내수 부진,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기는 수출 확대로 인한 경기 회복을 예측하지만 내수와 건설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내수 부진이 고물가, 고금리와 겹쳐서 저소득 또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와 또 지자체의 민생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전기료 감면 또 공공요금 동결 등 민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수출 투자 등 그 기업 지원 외에도 국민이 체감하고 부담을 덜 수 있는 경제 정책 역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나 또 시청자에게 알린 보도였습니다. 이런 이제 경제 정책 또 민생과 관련된 후보자들의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실효성은 있는 건지 그런 정책인지 앞으로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정부가 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하고 또 1차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YTN은 다음날 22일입니다. 뉴스큐에서요. 간병 지역 벗어날까요? 인력 재원은 숙제라는 대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 대담에는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초청이 되었었는데요. 이날 대담 내용을 보면 눈여겨볼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정부가 간병 지원 비용과 또 시설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도입한다고 하니까 좀 반가운 일인데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한 계획한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실현시킬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 좀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었거든요. 간병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해준다, 또 안 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좀 현실적인 진단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이 간병비 부담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시 정부가 특히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간병비 대책을 세워라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을 두고 볼 때 조금 더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간병비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 의료나 또 우리가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그쪽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전체라고 볼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으로 따져봐도요, 몇십 조가 들어갈지 모르는 정책인데 이 정치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차원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어디까지 해나갈 것인지 좀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언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권자가 알아듣기 쉽게 또 풀어서 설명하고 분석해서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보게 한 보도였습니다. 네, 당연한 말이겠지만 유권자 또는 어떤 민생의 입장에서 이런 모든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두 번, 세 번 말을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 정쟁 구도의 정책 공약 보도 사이에서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신당 창당 관련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시청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보도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20일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혁신당 초대 당대표로 선출됐죠. 뉴스라이브 제3지대 빅텐트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에게 듣는다를 통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또 개혁신당 창당을 앞둔 이준석 대표와 이 스튜디오 대담을 했는데요.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 그러니까 이 신당의 정강정책위원장 대담을 진행한 것은 그것 자체로 좀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네. 지난 8일 보도였죠. 뉴스앤이슈 이준석 공영방송 사장 임명 동의제 추진 알 권리 맨 앞에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첫 정책 공약 입장을 전합니다. 정치권의 공영방송 논란과 관련해 강한 문제의식 입장을 전했고요. 총선 이후 사장 임명 동의제 시행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단순 낙하산 사장 임명이 아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 등 직무 경험 연관성을 토대로 한 임명 동의제 추진의 입장을 전하고 있어서 추후 행보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여기서 이준석 대표의 발표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만 말고 이게 중요한 이슈인 만큼 공영방송 사장 선임 문제에 대한 해설 분석도 조금 더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의 문제는요, 어느 정권에서든 해결하지 못하고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첫 공약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 언론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면 추후 각 정당의 또 언론 정책을 다뤄서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비와이에서 이번에 일찍 총선과 관련된 이런 점검 시작했는데요. 매달 이 이슈를 다루면서 시민들이 공약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갔으면 합니다. 자, 당분간 총선 관련 보도가 꾸준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YTN 보도에서도 비중을 상당히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거 보도는 YTN이다. 이런 평판이 좀 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선거 보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또 유권자들의 관심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의미 있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의 관점에서 그 정책을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극단적인 진영 대결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데 그걸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아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경쟁,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언론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도 또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언론이 이제 공정하게 보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떤 기본이 돼야지 아무리 보도를 잘해도 공정하게 하지 못하면 보도를 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게, 특히 뭐 특정 정당을 대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후보를 또 우선해서 보도하거나 덜 보도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균형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지킬 때 아마도 이제 저희 YTN이 그런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오늘 요약해 주시죠. 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우리 사회 정치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정치 혐오, 심지어는 폭력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디어 보도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적대적 매체 지각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 보도가 공정해야 하고 인물 띄워주기보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검증하고 또 민생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낼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보도를 통해 정책을 점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이 문제 제기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적대적이지 않은 그런 매체 지각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김수정 박사님 오늘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정책 보도가 늘면 투표율을 높인다. 선거 시기 정책 보도가 늘면 투표율을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선거 시기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가 늘면 정치에 대한 관심과 또 참여 수준이 긍정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 투표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인데요.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 선거 보도가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월 총선이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해서 YTN이 어떤 보도를 내야 할지 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네, 투표장에 오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어떤 충분한 정책 보도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을 하는 시청자 토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구토와 설사 등을 겪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겨울 들어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면서 월별 증가 양상과 그중에서도 영유아의 감염 비중이 높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상급 종합병원 등 표본 감시기관 206곳을 통해 집계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환자 수는 지난해 마지막 주 268명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2월 들어 노로바이러스가 급증했는데 구체적인 환자 수를 제시하면서 몇 배가 증가한 것인지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유행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을 알렸는데요. 이 보도에서 노로바이러스 환자 발생 수치만 전하고 그 외에 주의할 점이나 대처법 등의 자세한 내용이 더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도를 통해 시청자가 바이러스 감염에 주의할 수 있도록 시청자 톡톡 Y에서 노로바이러스 대처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의견 이후 다음날 YTN에서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담은 리포트가 추가로 전해졌는데요. 먼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유행성 바이러스 위장염이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위한 30초 이상 손 씻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노출된 식재료를 익히지 않은 채 섭취할 때 감염 위험이 높아서 세척한 식재료를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지사제 등 약을 먹기보다는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와이. 두 번째 주제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강원도 태백시 황지 자유시장 한 상점에서 불이 나 얼마 전 전통시장에 난 불을 사물 인터넷 덕분에 미리 알게 돼 큰 불은 막았다는 소식을 전해와 걱정을 덜 수 있었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140곳이 넘는 상점이 밀집해 있었지만 소방당국은 사물 인터넷 화재 알림 시설을 통해 화재 발생 문자를 받은 시장 관계자들이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소화기로 불을 꺼서 대형 화재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화재 알림 시설이 아니었다면 여러 상점이 밀집해 있던 시장이 큰 피해를 입을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보도에서 화재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 사물 인터넷에 대한 궁금증을 담은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지 방식, 설치 형태 등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는 보도에 아쉬움을 전했는데요. 아쉬움 없는 보도를 위해 사물 인터넷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시청자 톡톡 Y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사물 인터넷 화재 알림 시설은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설치되어 있는데요. 화재 발생 시 전폰에 설치된 무선 감지기가 연기나 불꽃 온도 등 다양한 화재 조건을 감지하면 소방서는 물론 점포주와 상인회의 문자를 통해 자동 통보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와의 세 번째 주제는 기상 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 제주도에는 이렇게 매화가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올해 겨울, 제주도에 이른 개화 소식과 남은 올겨울 날씨 전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소박하고 단아한 매력이 일품인 매화는 보통 다른 봄꽃보다 조금 이른 2월 중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그것도 86년 만에 가장 빨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높게 나타나면서 15일 매화가 공식 개화했습니다. 한겨울이라고 생각하는 1월의 개화 소식은 지구 온난화를 한층 더 체감하게 하는데요. 무려 86년 만에 일이라는 것은 올해 겨울 기온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가늠케 합니다. 공원을 거닐던 사람들은 한겨울에 핀 매화에 발을 멈추고 이색적인 모습을 사진에 담습니다. 겨울인데 따뜻해서 좋아요. 봄이 빨리 온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나 이상기후로 인해 못 보던 현상을 점점 더 자주 접하게 되는 요즘. 이른 개화 소식은 신기함은 잠시, 생태계가 걱정되는 현상인데요. 새로운 현상을 알리고 날씨를 전망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기상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나 생태계 변화는 없는지 등 자세한 취재를 바라는 시청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이른 개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이른 개화를 하면 땅속에서 활동하는 야생벌은 밖의 온도와 땅속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꽃이 지고 나서 깨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먹이가 부족해 번식 기회가 줄고 번식을 못하면 다음 해에 야생벌의 밀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생벌에 의해 수분이 되는 식물들 또한 영향을 받게 되겠죠. 또한 벌들이 없어지게 되면 과일의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품질이 나빠져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초반에 우울증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의사는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데, 프로그램 후반부에서는 여러 차례 자막과 내레이션을 통해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라 불린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실 난치성 우울증은 감기처럼 누구나 걸리거나 금방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은 프로그램의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울증 예방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예방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고 있던 중간에 갑자기 청년 우울증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자료 화면과 내레이션이 나오고, 그 뒤에 별다른 설명 없이 다시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런 내용 전개는 프로그램 각 부분의 내용 연결을 아주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프로그램의 앞뒤 내용들이 모순되지 않고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내용 구성과 전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우울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습니다. 특히 치료법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스프레이 치료제, 그리고 ECT 전기 경련 치료, 미주신경 자극술이라는 치료법이 흥미로웠습니다. 그 미주신경 자극술 같은 경우에는 CRPS 통증 환자들한테 삽입되는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이 떠올랐고, ECT 전기 경련 치료는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사용할 때 전기 의자 사용, 이런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우울증이 가지는 어떤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의미는 뭔지, 또 우리나라 사회가 또 자살률이 높은데 그런 것에 비춰서 우울증도 조금 증상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문가인 의사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에서 조명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해주고 내용과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요소이고, 강연의 포맷 형식에 따라 조명의 느낌이 다름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메디컬 인사이트 10회차 방송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강연자의 얼굴 왼쪽을 비추거나 또는 얼굴 오른쪽을 비출 때 안경에 그림자가 비치거나 목에 그림자가 들이오는 등 조명 각도 및 활용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트 구조 역시 화면 연출과 프로그램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작 요소입니다. 이번 메디컬 인사이트는 4개의 조명바를 배경에 세우던 극히 단순한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세트 등을 배치하지 않는 초단순형 구조인데, 이름으로써 강연자가 시선 처리나 손동작 처리 등 여러 분야에서 어색한 동작을 보입니다. 의학정보 강연 프로그램의 이미지에 맞는 배경이나 세트 장치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TV 매체 같은 쿨미디어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한 미디어인 인쇄 매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보다는 시청자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거나 시각, 청각 등을 포함한 오감을 통해서 시청자와 상호작용하고 시청자를 참여하게 만들며 영상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매체적 특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중간중간 다양한 영상 자료를 통해 프로그램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한 노력은 보여지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전문가 한 명이 혼자 설명하는 방식은 시청자의 공감이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이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나 에피소드를 통해 시청자의 공감과 감정이입을 높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구성이 없었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또한 전문 치료를 통해 우울증을 극복한 실제 사례나 해외에서의 새로운 치료 방식 또는 환자나 환자 가족의 인터뷰 방식을 추가했다면 현실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과 집중도가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우울증은 이미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원인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보통 현대 사회에서는 고립과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입시, 취업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에버스 파피루스에 우울증 기록이 있다는 걸 보면 우울증이라는 게 고대나 현대 인간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사실이 흥미로우면서도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간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메디컬 인사이트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질병에 대해 치료와 예방법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4액체설은 황당즙, 흑담즙, 점액, 피의 4가지 액체로 각각은 불과 흙과 물 그리고 공기를 상징합니다. 그중 흑담즙을 살펴보면 흙은 멜랑, 담즙은 꼴레라고 하여 센치하고 우울한 감정이 들 때 쓰는 멜랑콜리의 어원이 고대 그리스어로 기원전 4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몸 안에 검은 담즙이 많으면 슬프고 불행한 감정이 들고 무기력함과 수면장애,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 감소, 식욕 저하로 체중이 감소되거나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인한 비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상식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나와 가족과 사회를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상시 저도 메디컬 인사이트 방송은요 꼭 챙겨보도록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면 챙길 수가 있는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았는데요. 이 후두암은 발병 시에 목소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목소리를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잘 모르고 그냥 간과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정말 그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흡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평상시에 우리가 비타민이나 영양소의 부족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담배를 피웠던 경험이 있다면 폐암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후두암 종류에 따라 이 수술 및 치료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우리 수술 장면과 우리 다양한 이 환자의 사례 및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이 후두암 질병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수많은 질병에 대해 경각심과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2024년 1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